내 몸속에 사는 또 하나의 세계, 장내 미생물.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가 아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김치 한 접시. 식탁 건너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우리는 혼자 먹어도 완전히 혼자 먹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먹은 음식 가운데 일부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소화 효소가 분해하지 못한 식이섬유와 여러 가지 성분들은 대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먼저 자리를 잡고 기다리는 수많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세균도 있고 고세균도 있고 곰팡이와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한때 사람 몸속의 미생물 세포가 인간 세포보다 10배나 많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계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추정에서는 표준적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인체의 세균수를 약 3.8 곱하기 10의 13승계, 사람의 세포를 약 3.0 곱하기 10의 13승계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개인차가 크고 추정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략 비슷한 규모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조개가 되는 것이고 그 대부분의 세균이 대장에 존재합니다. 숫자를 생각하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몸에는 엄청난 수의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미생물을 모두 내 몸의 일부라고 부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와 유전적으로 다른 생명체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먹는 음식과 내가 제공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사산물이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나도 아니고 완전히 남도 아닙니다.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식구라는 말을 떠올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식구는 한자로 보면 먹을 식과 입구를 씁니다. 오늘날에는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나 구성원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참 따뜻한 말입니다. 물론 장내 미생물을 문자 그대로 식구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장난스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을 때마다 그들에게도 먹을 것이 내려간다는 점에서는 꽤 오래된 밥상 동거인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동거인들은 생각보다 부지런합니다. 발효와 부패 사이, 김치가 익습니다. 된장이 익습니다. 요구르트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발효라고 부릅니다. 반면 생선이나 고기가 상해 악취가 나고 먹을 수 없게 되면 부패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발효와 부패는 완전히 다른 현상일까요? 흥미롭게도 미생물의 입장에서 보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생물이 어떤 물질을 이용해 대사하고 그 결과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관여합니다. 사람은 그 결과를 보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에게 유용하고 안전하게 이용되는 변화는 발효라고 부르고 식품을 먹기 어렵게 만들거나 위의 가능성을 높이는 변화는 부패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효와 부패의 경계에는 미생물뿐 아니라 인간의 관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치를 생각해 봅시다. 배추에 소금과 양념을 넣어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미생물 군집이 변하고 유산균들이 당을 이용해 젖산을 비롯한 여러 대사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산도가 낮아지고 향이 달라지고 맛이 변합니다. 배추가 우리가 아는 김치로 익어갑니다.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냉장고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김치는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김치와 오늘의 김치는 엄밀히 말하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과학자보다 훨씬 간단한 말을 합니다. 이제 제대로 익었네? 온도계도 없고 pH 측정기도 없습니다. 한 조각 먹어보면 압니다. 물론 모든 발효가 안전한 것은 아니며 미생물이 관여한다고 해서 모두 몸에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식품 발효에서는 어떤 미생물이 어떤 조건에서 자라는지, 원료와 염도, 온도, 시간, 위생 상태가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하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익는다. 밥도 있고 과일도 있고 김치도 있고 사람도 세월을 지나며 익어간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이 과정들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는 이상하게도 서로 다른 변어에 같은 말을 붙였습니다.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과 다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발효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오래된 교훈도 그것인지 모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낡게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시간을 만나야 비로소 맛이 생깁니다. 좋은 균과 나쁜 균, 정말 그렇게 간단할까? 건강식품 광고를 보다 보면 익숙한 두 단어를 만납니다. 유익균과 유해균. 듣기에는 아주 편합니다. 좋은 균은 늘리고 나쁜 균은 없애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두 편으로 나뉜다면 장 건강도 참 쉬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미생물의 세계는 그렇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같은 유의 미생물이라도 균주에 따라 성질이 다를 수 있고 어떤 환경에 놓였는지, 다른 미생물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숙주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던 미생물이 특정 조건에서는 질병과 관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익균은 무조건 좋은 균, 유해균은 무조건 나쁜 균이라고 이해하면 실제 생태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게 됩니다. 장속은 성과학의 전쟁터라기보다 복잡한 생태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자주 혼동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두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유산균은 대사 과정에서 젖산을 만들어내는 세균들을 가리키는 미생물학적 범주의 표현입니다. 반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적절한 양을 투여했을 때 숙주에게 건강상의 이익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라는 기능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어떤 미생물이 단지 유산균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프로바이오틱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효과는 구체적인 균주와 섭취량 등에 대한 근거가 중요합니다. 김치에 유산균이 있다고 해서 그 김치 속 모든 유산균을 특정 건강 효과가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발효 음식의 가치를 낮추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김치와 된장의 가치는 유산균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재료 자체의 영양,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 미생물과 그 대사산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식사의 일부로 먹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건강은 언제나 하나를 골라 왕관을 씌우고 싶어 하지만 몸은 종처럼 왕 한 명에게 나라를 맡기지 않습니다. 장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타 미생물 한 종류보다 생태계 전체의 기능과 균형입니다. 장이 어떻게 마음까지 찾아갈까? 긴장하면 배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화장실부터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속이 불편한 날에는 괜히 기분까지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배와 마음은 완전히 남남이 아니라는 것에. 현대 생리학에서는 장과 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여러 경로를 묶어 장뇌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장 속 미생물이 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오늘 기분을 조금 우울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생리학 공부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복잡합니다. 장과 뇌 사이에는 신경계가 있고 면역계가 있으며 호르몬과 여러 대사산물이 관여합니다. 미주신경을 포함한 신경경로도 있고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거나 변화시키는 물질들이 면역대사 경로를 통해 숙주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인간에서 장내 미생물과 뇌의 관계는 활발한 연구 분야이지만 특정 균 하나를 먹으면 특정 감정이나 정신 상태가 생긴다고 단순화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 비교적 잘 알려진 이야기가 단쇠지방산입니다. 사람의 소화효소가 분해하지 못하고 대장까지 도착한 일부 식이섬유를 장내 미생물이 발효하면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같은 단쇠지방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티르산은 대장 상피세포의 중요한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이며 장의 환경과 면역 조절 등과도 관련되어 연구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꽤 아름다운 협력입니다. 나는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다른 생명체가 그것을 이용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 가운데 일부를 다시 내 몸이 이용합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생명이 해주는 것입니다. 자연에는 이런 관계가 많습니다. 꽃은 혼자 씨앗을 멀리 보내지 못해 벌과 바람의 도움을 받고 나무의 뿌리는 토양 속 미생물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몸을 나 하나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을 들여다보면 경계가 조금 흐려집니다. 내가 먹은 것을 다른 생명이 먹고 그들이 만든 것이 다시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장을 만든다는 것은 나쁜 균을 모두 없애는 일일까요? 아마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숲이 건강하다는 것은 좋은 나무 한 종류만 가득하다는 뜻이 아니듯 장의 건강도 특정 미생물 하나의 수로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먹고 특히 여러 식물성 식품을 통해 다양한 기질을 공급하며 필요하지 않은 항생제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미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을 고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무엇을 더 먹을지 자주 묻습니다. 어떤 유산균을 먹을까? 어떤 영양제를 먹을까?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을까? 하지만 장내 미생물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나면 질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나는 내 안의 생명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게 하고 있는가? 혼자 먹는 저녁밥도 이제 조금 달라 보입니다. 보리밥밭 한 숟갈, 나물 한 젓가락, 잘 익은 김치 한 조각. 그 음식은 나만을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작은 생명들의 식탁으로도 이어집니다. 어쩌면 잘 먹는다는 것은 나 하나만 잘 먹이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잘 돌보는 일. 우리 몸은 처음부터 혼자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에서 받아들인 수많은 영양소들은 혈액을 따라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는 음식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밥도, 두부도, 김치도 아닙니다. 저장할 것인지, 사용할 것인지, 다른 물질로 바꿀지 결정되는 곳. 다음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부지런한 정리의 달인을 만나겠습니다.